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정 한 말씀 해주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위증교사로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태영 교수님.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재판부의 판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판단? 일단 유동규 씨의 그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진정성과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면서 이재명 대표의 자칭 최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년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어떤 진술의 증거를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 수사 내용들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유동규 씨와 관련된 지금 주요 증인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하고 대장동 문제하고 또 다른 여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갖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내용을 지금 치르고 있을 것이 뻔한 것이 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판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미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주당 내부에서 회의론이 등장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책임원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추측도 해보고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얘기 잘 들으셨죠? 뭐 내용도 있고 뭐 회의론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송 교수님 얘기요? 잘 못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은 변호인들 좀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나와서 그 전에 선고 전에 변호인들이 한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의 방송 가서 한 내용도 봤어요. 기사로 봤는데 나는 무죄를 자신했는데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 자체는 뭐 불법 정치자금, 또 하나는 뇌물인데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그 변호사들 몇 분하고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원래 전직이 기자였으니까 취재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1심 재판이 징역 5년에 실형을 내린 거 그 자체야 뭐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2심이 있고 3심이 있으니까 저는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그걸 또 입증하면 될 겁니다. 그럼 2심에서 뭐 무죄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건 있답니다. 다른 제가 취재한 몇 명의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한 이처럼 물증이 거의 없고 진술이 유일할 때는 그 진술의 신빙성, 이번에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두 또 신빙성은 인정한 게 아니에요. 판결문을 보면은 가령 뇌물에서도 일부는 유죄를 주면서 일부는 무죄를 내립니다. 그게 유동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경의 변화랄지 유동규 씨의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다. 판사가 또 얘기를 해요. 하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진술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한 변호인들은 그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는 하긴 합니다. 진술에만 의존해서 재판부가 아니 진술을 가지고도 신빙성이 있으면 채택을 하는데 사안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취사 선택하듯이 하는 경우는 어떤 많지는 건 않대요. 신빙성을 인정해주고 어떤 거는 신빙성이 없다 그건 뭐 판단하고.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한 군데가 깨지면은 예. 다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처럼 이제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배척한 경우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변호인 측에서는 김영천 부원장 측은 아마 무죄를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다퉈볼 문제가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랄지 이제 패널 중에서도 보수 쪽 패널이 야 이건 이재명 대표에 이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막 하면서 많은 관측들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김용천 부원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았으면은 와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이제 대장동 재판도 끝났네 다 무죄겠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했겠어요? 안 하죠. 그분들 이거 별개 사건이야 무슨 소리야 이재명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받아봐야 알지요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배임 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영향은 어떤 식으로 줄지 몰라도 네. 재판은 달려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도 잘 준비하면 되는 거고 김영천 부원장도 2심을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도한 정쟁적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보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 그리고 함께 기소가 됐던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돈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판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그 기소를 조금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검찰이 법 적용을 갖다 잘 못했다는 건데 이 사안은 뭐 여러 가지 말장난을 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김만배나 남욱이 이런 사람 이분들이 자선사업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액을 갖다 줬어요. 갖다 준 건 틀림없어요. 안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액의 돈을 갖다 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1심의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1심 판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그저 그 하나의 해석이고 현상일 뿐이죠. 이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딱 그거예요. 4명이 자살했어요. 이게 이제 유동규 씨가 몸통이라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몸통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핵심 측근이었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4분이 자살을 했고 예, 자살이라는 표현 대신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예. 극단적 선택이 좋네요. 네. 4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본인이 주장하는 최측근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입으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실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2분이 여전히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수사로 결국에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야 그 되겠죠.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짚어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를 또는 핵심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중에 6분인데 네. 4분은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2분은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게 진술만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우리 재판장께서 판단하실 때 여러 정황 증거를 갖다 제시하셨어요. 여러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정황 증거가 조금 확신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못 내리신 거고 네. 정황 증거와 증언이 일치해 가지고 확신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판단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건 그 2심을 가더라도 네. 이 결과가 변화될 가능성은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관련돼 갖고 지금 유동규 법무부장 혼자의 진술이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욱이나 정민용이나 이런 분들의 그 구체적인 어떤 방증의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입체적인 어떤 증거의 그 뭐랄까 어떤 확정을 일치성?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확정을 하고 이렇게 중형 5년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재판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았었는데 박정화 교수님, 사실 어쨌든 재판부가 판단한 거는 그 불법 자금 중에
일부가 실제 대선에 쓰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제 남욱 씨에게서 나온 돈이 건너 유동규 씨가 전달을 김용 씨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물증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뭐 시연을 하는 거 우리 과거 뉴스에서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총 9억 원이 전달됐다라고 이제 그 법원에서는 봤고요. 그 9억 원 중에서 6억 원이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천만 원은 소위 말하면 뇌물을 받은 걸로 보인다. 이렇게 7천만 원. 7천만 원은 죄송합니다. 그 6억 원이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전해진 시기가 대선 경선 시작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아까도 한민수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이제 유죄가 나고 최종심에서 유죄가 날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아까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배임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럼 배임을 할 때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억 원이 만약에 불법 정치 자금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대가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억 원에 대해서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 언급한 부분은 향후 2심 또는 3심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김용 씨 측에서는 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느냐? 김용 대표 측은 김용 씨 측은 뭐 이론 한 푼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당시에 소위 정치자금 모금을 하면 뭐 며칠 사이에 20억이 모였는데 내가 왜 6억을 받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김용 씨한테 6억 원이 간 것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려졌지만 그럼 김용 씨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였다라는 게 또 법원에서 또 한 번 입증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도 이제 굉장히 험난한 법리 싸움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이 부분이 흘러갔을지 또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을지 이 부분을 이제 규명해야 되는 게 숙제로 남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로도 좀 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 여부를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저는 이제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문제 때문에 재판을 일주일에 3번씩 받아가면서 총선을 지휘하는데 어렵다. 그러니 당대표에서 좀 물러나시고 선당구사를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뭐 의원들이 연명을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절차에 보장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죠. 이재명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안 대변인? 뭐 이번에 그 김용 전 부원장 1심이랄지 이런 부분 가지고 예전에 얘기했던 대표의 검찰의 리스크죠.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1심을 받았는데 본인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심 잘 준비해서 무죄를 받아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절차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신 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식이 당 지도부나 민주당 전체와 정말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이런 폭주를 하게 되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진단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검찰권의 남용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승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사와 국민들께 죄를 짓는 정말 퇴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절박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민주진영, 특히 민주당 중심의 우리가 선거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힘을 모으고 네. 하는 그 과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속정 교수님, 이재명 대표 사퇴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신당 창당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그 목적은 뭐가 있겠습니까? 차기 대선에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죠. 지금 사법 리스크를 잘 방어해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그래서 사법 방해가 됐든 어쨌든 간에 다음 대선 때 주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후보 자격이 가능한 문제. 또 하나는 정권 교체를 지금까지 정권 교체가 됐을 때는 전 정부의 실패가 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위한 그런 활동 두 가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다음 대선 때까지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판단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김용 재판을 통해서 불거진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위증 교사 혐의가 지금 같이 병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단독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부분이 있고 네. 또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대부분 이제 종결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 다음 그 총선 전 내지 총선 전후에까지 이 두 가지 사안은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포텐셜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안정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비주류나 비명계에서는 사퇴를 해서 민주당을 살려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그 네. 결과가 잘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마 분당의 길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네. 그 분당의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당 시나리오상 신당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